일부 새벽 1.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침대에서 나오는 법. 나는 이불 아래 파묻힌 채 나를 때려눕히려고 마음먹은 적대적인 세상을 떠올린다. 오전 7시 7분. 노스다코타의 어디쯤. 철도에서 암트랙의 엠파이어 빌더 열차를 타고 시카고에서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향하는 중. 내가 타고 있는 객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의 비스듬히 쏟아져 내린다. 햇살이 나를 부드럽게 깨워주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머리를 통돌이 건조기에 넣고 바싹 말린 것 같은 기분이다. 은근한 통증이 관자놀이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뇌에 짙고 유독한 안개가 끼어 있다. 내 몸은 쉬고 있는 몸이지 잘 쉰 몸은 아니다. 잠에 관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 부류는 잠을 인생의 성가신 방해물로 여기고 귀찮아한다. 두 번째 부류에게 잠은 인생의 순수한 쾌락 중 하나다. 나는 두 번째에 속한다. 내 얼마 없는 철칙 중에 하나다. 이건 내 수면을 방해하지 말 것. 암트랙 철도는 내 수면을 방해했고 지금 나는 썩 기분이 좋지 않다. 기차 여행과 수면의 관계는 다른 대부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복잡하다. 기차의 흔들림이 나를 편안하게 재워준 것은 사실이지만 곧 다른 감각, 몇 개만 예로 들면 좌우로 떨림, 급작스러운 덜컹거림, 위아래로 요동침, 다른 이름으로 파동이 밤새도록 나를 깨워댔다. 태양이 훈련 교관 같은 다정함으로 내게 침대에서 나오라고 지시한다. 악마는 밤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침에 공격한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취약하다. 바로 그때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기억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몸 위로 연파란색 암트랙 담요를 끌어당기며 옆으로 돌아눕는다. 물론 나는 침대에서 나올 수 있다. 정말이다. 하지만 굳이 왜 그래야 하지?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꾸벅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좌우로의 떨림이나 위아래로의 요동침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는 상쾌하고 활기차다. 누구지? 저는 여러분의 식당칸 안내원 미스 올리버입니다. 이제 식당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 올리버에게 서비스를 받으려면 꼭 챙겨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신발과 셔츠 그리고 친절입니다. 이제 다시 잠들기는 글렀다. 담요가 흘러내리지 않게 조심하며 가방에 손을 뻗어 더듬더듬 책 한 권을 찾는다. 찾았다. 명상록, 얇다. 150접이 안 되고 여백도 넓다. 표지에는 턱수염을 기른 근육질의 남자가 말을 타고 있는 조형물 사진이 있다. 두 눈에는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차분한 힘이 서려 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지휘했다. 또한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고 영토가 잉글랜드에서 이집트까지 대서양 해안에서 티그리스강까지 이어지는 대제국을 지배했다. 하지만 마르쿠스, 우리는 서로 이름을 부르는 사이다. 마르쿠스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다. 침대에서 미적거렸고 낮잠을 잔 뒤 오후에 대부분 일을 처리했다. 이런 일상은 보통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던 다른 로마인의 삶과는 달랐다. 로마 거리에서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에 눈을 개슴츠레 뜨고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볼 수 있었다. 반면 마르쿠스는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난 덕분에 집에서 교육을 받았다. 마르쿠스는 늦잠을 잘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로 평생 늦잠을 잤다. 마르쿠스와 나는 비슷한 점이 그리 많지 않다. 수백 년간의 시간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고 전혀 사소하지 않은 권력 차이는 말할 것도 없다. 마르쿠스는 미국 대륙 거의 절반에 맞먹는 크기의 제국을 지배했다. 나는 내 책상의 대략 절반 정도를 지배하며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조차도 힘에 부친다. 나는 평생 명함, 잡지 구독 알림, 고양이 털, 3일 된 참치 샌드위치, 고양이, 자질구레한 불교 장신구, 커피 머그잔, 필라소피 나우 과월호, 개, 세금 보고서 서류, 다시 고양이, 그리고 내가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250km 떨어진 곳에 산다는 점을 고려하면
왜 내 책상 위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모래의 반란을 물리치는 중이다. 하지만 마르쿠스를 읽으면 이런 차이는 사라진다. 마르쿠스와 나는 형제다. 마르쿠스는 제국을 통치하며 자신의 악마와 씨름을 했고 나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나의 악마와 씨름을 한다. 우리에겐 공통의 적이 있다. 바로 아침이다. 아침은 그날의 느낌을 결정한다. 아침이 나쁘면 하루가 나쁘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그렇다. 춥고 칙칙한 월요일 아침에는 지휘와 특권이 아무 쓸모가 없다. 삶의 다른 측면에서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재산마저도 소용이 없다. 오히려 부유함은 푹신한 이불과 한패가 되어 몸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든다. 아침은 강렬하고 모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한편으로 아침은 희망의 냄새를 풍긴다. 모든 새벽은 곧 재탄생이다.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의 늦은 오후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벌이지 않았다. 레이건을 백악관에 앉힌 것은 미국의 아침을 불러오겠다는 약속이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지 내려앉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아침은 뭉근한 절망의 냄새를 풍긴다. 자기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침을 싫어할 가능성이 크다. 불행한 아침은 영화 행오버 3의 오프닝 장면과 같다. 다가올 끔찍함의 맛보기랄까? 아침은 변화의 시간이며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 우리는 의식이 있는 상태를 떠나 잠이 들었다가 다시 각성 상태로 진입한다. 지리학적 용어로 말해보자면 아침은 의식의 국경 도시다. 정신의 티우아나다. 어렴풋한 위험의 기미가 서린 혼란스러운 장소다. 철학자들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 그러하듯 아침에 대해서도 둘로 나뉘었다. 니체는 동틀 무렵에 일어나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고 새벽에 우유 한 잔을 마신 다음 오전 11시까지 일을 했다. 이마누엘 칸트는 이런 니체를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한다. 칸트는 괴니스베르크의 하늘이 아직 잉크처럼 새까만 오전 5시에 일어나 묽은 차를 한 잔 마시고 파이프 담배를 더도 덜도 아닌 딱 한 대 피운 다음 일에 착수했다. 시몬드 보부아르는 오전 10시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 그녀에게 축복을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느긋한 시간을 보냈다. 커피가 발명되기 약 1200년 전에 태어난 마르쿠스는 그러한 사치를 누리지 못했다. 프랑스 실존주의자 알베르 카미는 자살이 유일하게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라고 말했다. 삶을 살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밖의 문제는 형이상학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철학자가 없다면 철학도 없다. 까미의 명제는 타당해 보이지만 내가 보기엔 불완전하다. 까미의 자살 문제와 씨름한 뒤 그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지금 그렇다는 얘기다. 실존주의적 판단은 늘 임시적이다. 그 후엔 더욱더 성가신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침대에서 나가야 하나? 내가 보기엔 이것이 유일하게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다. 우리를 이불 속으로 끌어내주지 못한다면 철학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다른 중요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침대 문제는 한 가지인 척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이다. 이불을 끌어올리고 한번 찬찬히 살펴보자. 한편으로 우리는 자신이 침대에서 나가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장애가 없다면 그 답은 그렇다, 가능하다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침대에서 나가는 것이 유익한지 아닌지, 결정적으로 침대에서 반드시 나가야 하는지를 묻는다. 문제가 까다로워지는 점이 바로 여기다.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은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 침대 위에서는 아니겠지만 깊이 고민했다. 휴먼은 모든 질문을 두 부류, 즉 존재와 당위로 나누었다. 존재를 다룬 사실이 늘 도덕과 관련된 당위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존재, 당위의 문제는 휴메 기요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휴먼은 당위에서
존재를 분리하고 둘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회사 돈을 횡령하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횡령을 안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다. 휴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한다. 사실 명제에서 윤리명제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실명제에서 윤리명제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침대에서 나가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나 수익 창출 가능성이 커지길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지금 이대로 이불 속에 있는 게 만족스러울 수도 있다. 내 생각엔 바로 이 성가신 마땅히가 우리가 겪는 고충의 원인이다. 우리는 마땅히 침대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면 분명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일어나느냐 마느냐 따뜻하게 몸을 놓인 이불 속에서 서로 상반된 이 두 가지 충동이 소크라테스식 대화나 케이블 텔레비전의 뉴스쇼처럼 박력 있게 맞붙는다. 침대에 남아야 한다는 진영은 강력한 논거를 제시한다. 침대 안은 따뜻하고 안전하다. 어머니의 자궁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다. 삶은 좋은 것이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침대 안과 달리 저 밖은 춥다. 밖에선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 전쟁, 역병, 이지 리스닝, 음악. 침대에 남아야 한다는 진영이 확실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학에서 명백한 것은 없다. 철학에는 늘 하지만이 있다. 모든 철학체계와 인지적 상부구조, 우뚝 솟은 사상체제는 하지만이라는 이 짧은 단어 위에 세워졌다. 하지만 저 밖에 있는 삶이 손짓하며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가 지구에서 보내는 시간은 짧고 귀하다. 정말 그 시간을 가로로 누워서 보내고 싶은가? 아니, 그렇지 않다. 우리의 지친 정맥에 흐르는 생명력은 약간 과체중이지만 비만은 아닌 중년 남성을 침대에서 끌어낼 만큼 확실히 강력하다.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대화는 이불과 그 밑에 숨을 사람들이 생겨난 후부터 어떤 형태로든 쭉 이어졌다. 로마 시대 이후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이 중요한 침대 문제는 본질적으로 변함없이 남아있다. 그 누구도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이든 농민이든 스타 셰프든 스타벅스의 바리스타든 로마 제국 황제든 노이로제에 걸린 작가든 우리 모두 똑같은 관성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 모두 외부의 힘이 작용하길 기다리며 가만히 멈춰있는 물체다. 두 눈을 감으면 마르쿠스가 눈앞에 나타난다. 어제부터 내 작은 침대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스티로폼 커피컵처럼 생생하다. 마르쿠스가 다뉴브강의 지류인 그란 강가의 로마군 야영지에서 개인 텐트 안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날씨는 춥고 눅눅하며 마르쿠스는 영 기운이 없다. 전쟁은 잘 풀리지 않는다. 게르만족이 로마군의 보급로를 습격했다. 마르쿠스가 이끄는 병력의 사기는 뚝 떨어졌다.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5만 명이 넘는 로마군이 목숨을 잃었는데 마르쿠스는 분명히 로마가 그리웠을 것이다. 특히 변함없이 신의를 지키지 않았지만 자애로웠던 아내 파우스티나가 그리웠을 것이다. 지난 10여 년은 결코 쉽지 않았다. 골치 아픈 게르만족이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고 교활한 카시우스가 반란을 꾀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었다. 파우스티나는 최소 13명의 아이를 낳았으나 유년기까지 살아남은 아이는 그중 절반도 되지 않았다. 마르쿠스는 철학자이자 왕인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의 철학을 공부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마르쿠스는 황제로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왜 바쁜 일정 속에서 굳이 시간을 내어 고전을 읽고 삶의 난제를 고민했을까? 마르쿠스의 어린 시절이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마르쿠스는 진짜 드물게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책벌로 했던 그는 서커스를 보러 가는 대신 책을 읽었다. 이런 성향은 마르쿠스를 로마의 다른 학생들과 확연히 다른 소수자로 만들었다. 이후 그리스식 생활 방식에 마음을 뺏긴 마르쿠스는 어머니가 이 어떤 짓을 당장 멈추고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자라고
야단을 칠 때까지 잘하고 야단을 칠 때까지 철학자의 남루한 외투인 팔리움만 걸치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들기도 했다. 당시 로마인이 생각하는 그리스 철학은 현재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오페라와 비슷했다. 가치 있고 아름다우며 더 자주 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짜증날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것. 게다가 그리고 그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 로마에는 진짜 철학보다는 철학이라는 개념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진짜 철학자였던 마르쿠스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무려 황제였는데도 사람들은 마르쿠스 뒤에서 숨죽여 킬킬 웃곤 했다. 마르쿠스는 우연히 황제가 되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저런 명령을 내려 서기 161년 마르쿠스를 황제의 자리에 앉힌 것은 전 황제 하드리아누스였다. 마르쿠스는 허니문 기간을 즐겼다. 6개월 동안. 그러다 심각한 홍수와 전염병이 찾아왔고 침략이 이어졌다. 전쟁 때를 제외하면 마르쿠스는 비교적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 절대 권력이 늘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건 아니라는 살아있는 증거다. 마르쿠스는 탈영범과 다른 범법자들에게 늘 관대한 형량을 내렸다. 로마 제국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자 마르쿠스는 세금을 올리는 대신 예복과 술잔, 조각상, 그림 같은 황실의 귀한 물건들을 경매로 팔았다. 그 중에서도 내가 특히 감동한 조치가 있다. 마르쿠스는 대부분이 어린 남자였던 줄타기 고개사들을 반드시 두툼하고 부드러운 매트릭스 위에서 공연을 펼치게 하라고 명했다. 마르쿠스는 전쟁터에서 불굴의 용기를 보여주었지만 전기 작가 프랭크 맥클린의 말처럼 마르쿠스의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타고난 비관주의를 억누르려고 부단히 노력한 것이었다. 나도 이해할 수 있다. 나 역시 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늘 책략을 꾸미는 비관적 힘과 씨름한다. 우리 낙천주의자 꿈나무들에게 물이 반만 차 있는 유리잔은 물이 하나도 없는 유리잔보다 낫거나 또는 수백 개의 유리 조각으로 산산이 깨져 대동맥을 관통하는 유리잔보다 낫다. 모든 것은 관점의 문제다. 마르쿠스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통증과 복통으로 고생했다. 거만하지만 유능한 의사였던 갈레너스는 마르쿠스가 잠들 수 있도록 아편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테리아카라는 이름의 약을 처방해 주었다. 나처럼 마르쿠스도 아침형 인간이 되기를 열망했다. 하지만 진짜 아침형 인간과 아침형 인간이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 여기 이렇게 누워 기차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따뜻한 암트랙의 담요를 덮고 있자니 그 격차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뭐가 그리 어렵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먼저 한 발을 바닥에 딛고 다른 한 발을 내딛는다. 몸을 수직을 일으킨다. 하지만 나는 수직을 일어서는데 실패한다. 대각선도 불가능하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도와줘요, 마르쿠스. 명상록은 내가 그동안 읽은 그 어떤 책과도 다르다. 사실 책이 아니다. 훈계다. 독촉과 격려 모음집이다. 로마 시대의 냉장고 메모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망각이다. 그는 온전한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독촉했다. 마르쿠스는 자신의 냉장고 메모를 출판할 생각이 없었다. 혼자 보고 쓴 것이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마르쿠스의 생각을 읽는다기보다는 엿보게 된다. 나는 그렇게 엿본 내용이 좋다. 마르쿠스의 솔직함이 좋다. 마르쿠스가 자신의 두려움과 취약함을 드러내며 종이 위에 스스로 벌겨벗겨 놓은 방식이 좋다.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남자가 여기서는 자신의 불면증과 공황 발작, 좋게 말해 형식적인 애인으로서의 모습을 털어놓는다. 마르쿠스는 성교에 대해 남자는 자신의 정자를 내어놓고 떠난다로 묘사한다. 마르쿠스는 모든 철학이 스스로의 유약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는 스토아 철학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마르쿠스는 여러 세대의 성실한 대학원생들이 조목조목 분석할 만한 거창한 체계를 세우지 않았다. 마르쿠스의 철학은
마르쿠스가 상담가 역할도 하고 환자 역할도 하는 심리 상담이다. 번역가 그레고리 헤이스가 말하듯 명상록은 말 그대로 자기계발서다. 마르쿠스는 스스로에게 생각을 그만두고 행동에 나서라고 누차 촉구한다. 좋은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관도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철학과 철학을 논하는 것의 차이는 와인을 마시는 것과 와인을 논하는 것의 차이와 같다. 수년에 걸쳐 철저하게 연구하는 것보다 좋은 피노누아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와인의 생산 연도별 특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마르쿠스의 사상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런 철학자는 없다. 마르쿠스는 스토아파였지만 거기에 국한되지는 않았다. 헤라클레이토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견유학파, 에피쿠로스학파 등 여러 다양한 지혜를 흡수했다. 다른 모든 훌륭한 철학자와 마찬가지로 마르쿠스 역시 지혜를 찾아 헤맸다. 중요한 것은 생각의 가치이지 생각의 출처가 아니었다. 명상록을 읽는 것은 곧 철학하는 행위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것과 같다. 마르쿠스는 자신의 생각을 검열 없이 실시간으로 내보냈다. 고대 철학 연구자인 피에르 아도의 말처럼 지금 나는 인간이 되고자 단련 중인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 명상록에는 침대에서 나오기가 힘들면 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글이 많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부분이 중요한 침대 문제를 다룬 비밀 논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침대에서 나오는 방법뿐만 아니라 굳이 왜 그래야 하는가를 다룬 논문. 까미의 자살 문제를 폭신한 새털 이불로 감싼 버전이다. 마르쿠스는 상반된 두 견해 사이를 오가며 홀로 토론을 벌인다. 내가 세상에 나온 목적, 내가 태어난 이유를 실행하려는데 왜 불평을 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인가? 이불 안에서 따뜻하게 몸을 웅크리는 게?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게 좋은데? 그럼 너는 좋은 기분을 느끼려고 태어난 것인가? 여러 가지 일들을 실행하고 경험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르쿠스는 두 진영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불을 덮은 햄릿이다. 마르쿠스는 해야 할 중요한 일들과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사상들이 이불 밖에 있음을 안다. 침대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야. 승객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까? 까꿍. 거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식당 문은 지금도 열려 있답니다. 미스 올리버가 지나치게 발랄해져서 돌아왔다. 이제 됐다. 나는 지금 침대에서 나가는 걸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갈 것이다. 스티로폼 커피컵을 보다가 암트랙이 전하는 작은 지혜를 발견한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세요. 반대쪽에는 더 나은 세상의 맛을 경험하세요. 라고 쓰여 있다. 박식해 보이지는 않지만 어린애 같은 단순함이 사랑스럽다. 13살 난 내 딸 소냐는 나만큼 자는 걸 좋아한다. 어느 날 딸은 이렇게 말했다. 나 자신을 게으른 인간으로 규정하겠어. 주중 아침에 소냐를 침대 밖으로 끌어내려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로 보지 못한 자원의 집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말이나 눈 오는 날이면 소냐는 아무 도움 없이 벌떡 일어나 삶 속으로 뛰어나간다. 주중과 주말이 왜 그렇게 다르냐고 물어보니 소냐는 이런 철학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우리를 침대 밖으로 끌어내는 건 활동이지 알람 시계가 아니야. 소냐의 말이 맞다. 내가 침대에서 나오지 못할 때 나의 숙적은 침대도 심지어 바깥 세상도 아닌 나의 예상이다. 나는 이불 아래 파묻힌 채 나를 때려눕히려고 마음먹은 적대적인 세상을 떠올린다. 꼭 마르쿠스처럼. 마르쿠스의 세상에는 실제로 공격적인 야만인과 역병과 반란이 있었다. 하지만 장애물은 상대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에겐 지저분한 책상이 흉포와 침략일 수 있다.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은 타인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만큼은 아니었지만 마르쿠스도 얼추 비슷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 오늘 네가 만날 사람은 주제넘고 배은망덕하고 오만하고 시샘 많고 무례할 것이다. 지금도 마르쿠스가 살던 시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마르쿠스는 골치 아픈 사람에게 영향력을 빼앗으라고 제안한다.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자격을 빼앗을 것. 다른 사람은 나를 해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나를 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옳은 말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신경 쓰는 걸까? 생각은 당연히 내 머리가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침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내 무능력의 핵심에는 그와란 자기 혐오가 있을 거라고 늘 의심해왔지만 나는 그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다. 나보다 용감한 마르코스는 그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며 말한다. 너는 너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을 연민하려다가 몇 페이지 뒤에서 다시 공격에 나선다. 이런 끔찍한 불평불만과 원숭이 같은 삶은 이걸로 충분하다. 너는 오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그러는 대신 내일을 택한다. 마르쿠스는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남겨두었다가 자신의 이기심에 내리꽂는다. 지금처럼 침대에서 빈둥거리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불 아래 남아있는 것은 결국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런 깨달음이 마르쿠스를 움직이게 한다. 마르쿠스에게는 침대 밖으로 나갈 사명이 있다. 사명이지 의무가 아니다. 두 개는 서로 다르다. 사명은 내부에서, 의무는 외부에서 온다. 사명감에서 나온 행동은 자신과 타인을 드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다.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은 부정적인 결과에서 스스로를, 오로지 스스로만을 보호하려는 행동이다. 마르쿠스는 이러한 차이를 알았지만 늘 그렇듯 서로에게 그 차이를 다시 상기시켰다. 새벽에 침대에서 나오기가 힘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일해야만 한다. 스토아파나 황제, 심지어 로마인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디다 디다. 다시 미스 올리버예요. 식당 칸이 열렸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모두를 뵐 수 있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디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침대에서 나갈 거다. 암트랙 담요를 끌어내린다. 담요는 별 저항을 하지 않는다. 상태를 일으킨다. 나는 생각한다. 그 모든 징징거림과 무자비한 자기 반성은 다 뭐였지? 별것 아니었구먼. 중력을 무찌른 나의 작지만 결단력 있는 승리를 자축하려는데 좌우로의 떨림이 아니 급작스런 덜컹거림인가? 나도 잘 모르겠다. 나를 다시 침대로 넘어뜨렸다. 이래서 중요한 침대 문제가 이토록 골치 아픈 것이다. 한번 답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헬스장에 가거나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디다 디다. 신사숙녀 여러분, 다시 미스 올리버예요. 담요를 바짝 끌어올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5분, 딱 5분만 더.